이제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 올인한 토요타가 일본의 1위 기업인데다가 일본 내수 시장에서만 먹고 살고 있는 통신사 NTT 도코모와 KDDI 그리고 유니클로 브랜드를 보유한 패스트 리테일링 등의 일본 대기업들은 딱히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아서 매력을 느끼기가 참 어렵죠. 월가의 전설, 투자의 기지라고 불리는 미국의 짐 로저스는 일본의 미래는 암울하다며 일본 은행이 돈을 생각 없이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는 것과 일본의 인구 감소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돈을 마구 찍어낸 결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53%로 미국의 2배, 한국의 6배가 넘는 이 말도 안 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버렸죠. 일본의 경제가 이렇게 암울한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소프트뱅크였습니다. 일본 대기업들 가운데 유일하게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에 엄청난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제일 한국인 3세 손정희가 회장인 소프트뱅크입니다. 소프트뱅크의 핵심 사업은 6가지인데요. 이 중에 실제로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사업은 4개죠. 일본과 미국에서 이동통신 사업, 야후재팬, 그리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이렇게 4가지인데요. 참고로 소프트뱅크는 미국의 4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T-모바일 중에서 5,4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스프린트를 인수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소프트뱅크의 1년 총 매출액은 100조 원, 여기서 비용을 제외하면 14조 원이 남는데요. 이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사업이 바로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와 델타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비전펀드에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규모가 34조 원, 델타펀드의 규모는 7조 원으로 비전펀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가 흔들리면서 소프트뱅크 전체가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투자한 주요 기업들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승차 공유 플랫폼 우버, 동남아의 우버라 불리는 그랩택시, 틱톡을 개발한 중국의 바이트댄스, 글로벌 공유 오피스 기업 위워크, 영국 반도체 회사 ARM, 그리고 한국의 쿠팡 등이 있는데요. 먼저 쿠팡을 예로 어떻게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가 흔들리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 쿠팡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위메프, 티모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 커버렸죠. 2014년 3,500억 원도 안 됐던 쿠팡의 매출액은 지난해 4조 4,22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비결이라고 한다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3조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를 투자해 주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많이 투자받아서 물류센터도 많이 짓고 당일 배송이 가능한 로켓 배송 품목도 늘리니까 당연히 이용자도 빠르게 늘어나서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보시면 실제로는 적자 폭이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죠.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가 거의 3조 원에 달합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쿠팡에 투자한 금액을 전부 다 날린 셈이죠. 문제는 쿠팡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되어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은 쿠팡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쿠팡의 주식을 사고 팔아야 객관적인 쿠팡의 기업 가치가 매겨질 텐데 일반인들이 쉽게 주식을 매매할 수 없는 이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쿠팡이라는 회사를 정확한 가치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쿠팡에 처음 투자했을 당시에 쿠팡의 가치를 6조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마다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자 6조에서 4조 2천억 원으로 기업 가치를 하향 조정했죠. 그리고 나서 지난해 쿠팡은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쿠팡의 기업 가치가 이제는 10조 8천억 원으로 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드리면 쿠팡이 삼성화재, LG전자, 하나은행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아무리 쿠팡이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할게요. 다른 곳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5조 원 넘게 투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의 기업 가치를 소프트뱅크가 셀프로 56조 원이라고 하였는데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권가는 위워크의 가치를 18조 원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이에 충격을 받았는지 상장이 계속 지연되고 있네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가장 많이 투자한 우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버는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4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누구나 우버 주식을 직접 사고 팔 수가 있죠. 처음에는 우버의 기업 가치를 92조 원으로 평가하였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고 나니까 현재 26% 폭락한 69조 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우버 실적을 보시면 지난해까지 매출액과 순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대박 날 것 같았죠. 그런데 올해 2분기,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만에 6조 2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달 전 400명의 글로벌 우버 직원이 해고되었는데요. IT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최근 435명의 우버 직원들이 추가로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35명 중에서는 170명이 제품팀 직원들이었고 나머지 265명이 기술팀인 것으로 전해져서 더욱더 충격적이었죠. 자, 이제 토요타 NTT에 이어서 일본 대기업 서열 3위인 일본 최대 규모의 투자회사 소프트뱅크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소프트뱅크가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를 통해서 우버의 최대 주주가 되었을 때까지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손정희 회장의 과감한 추진력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죠. 그러나 소프트뱅크가 비전 펀드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사우디 국부펀드의 자금력만 믿고 적자를 기록하는 너무 많은 기업들의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가장 공들이고 있는 우버는 올해 2분기에만 6조 2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였고 두 번째로 많이 투자한 위워크도 지난해 2조 원의 적자, 올해도 이미 1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 한국의 쿠팡도 1조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죠. 이외에도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투자한 수많은 기업들이 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데요. 전 세계 언론사들도 심상치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보유한 우버의 가치가 25%나 급락했고 다른 상장 기업들도 기업을 공개했을 당시보다 가치가 낮아졌다고 지적했고 세계 1위 경제 전문지인 블룸버그는 최근 우버의 주식 가격이 폭락한 것과 위워크의 실제 가치가 자체 평가한 것보다 한참 밑돌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소프트뱅크가 지난 6월 종료된 마지막 보고 기간에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가치를 822억 달러로 표시했다. 면서 이번에 최근 실적까지 반영하여 가치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받은 투자 원금이 1000억 달러인데 이미 178억 달러를 손해보았고 손실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죠. 일본의 니혼 게이자 신문은 2000년에 있었던 IT 거품까지 거론하면서 당시엔 IT 주식에 돈이 몰렸다면 지금은 비상장 주식이 대상이라며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이 버블의 선두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전펀드에 가장 많이 투자한 사우디가 손정희 회장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공유 오피스 전문 업체인 위워크를 차세대 알리바바라 부르며 19조 원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우디가 평가하기에는 말이 테크 기업이지 따지고 보면 부동산 임대업체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대하자 결국에는 19조 원이 아닌 2조 4천억 원만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 소프트뱅크 실적 구성을 보면 비전펀드 영업이익은 전체의 23%밖에 되지 않고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금액은 전체 120조 원 중에서 28%이기 때문에 설마 잘못돼도 소프트뱅크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소프트뱅크가 비전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34조 원 뿐이지만 소프트뱅크는 무한 책임 사원이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유한 책임 사원입니다. 즉 사우디 국부펀드, 애플, 폭스콘 등의 투자자들은 아무리 비전펀드의 손실이 커져도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만 잃게 되지만 무한 책임 사원인 소프트뱅크의 손실은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규모가 120조 원이고 최근에는 비전펀드 2호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이보다 10조 원 더 많은 130조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개를 합하면 250조 원으로 소프트뱅크 기업 가치보다 2.5배나 더 큰 수준이죠. 펀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한책임 사원인 소프트뱅크의 리스크는 더욱더 올라가게 됩니다. 때만 마치 국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정책을 쓰는 사람입니다. 국가로 볼 땐 매우 위험한 사람이죠. 아베의 경제정책을 아베노믹스라고 합니다. 시장에는 현금이 항상 많이 돌고 있고 실업률도 낮고 또한 사업이 안 되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기업도 매우 적습니다. 그동안 일본 시장 내 현금이 많았던 이유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과도하게 찍어내 시장에 풀어서 그런데 그건 모두 빚입니다. 일본은 얼마 전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 1위에 오른 국가입니다.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고령화된 사회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마저도 국가의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집계 데이터로만 보면 일본인 대부분이 건전한 일자리를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 가운데 도산하는 경우 중 상당수가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내수 시장은 버블 경제, 즉 1980년대 일본이 최고의 경제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이 끝나고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후 3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간신히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참고로 일본 버블 경제 시절 도쿄의 부동산 값이 너무도 높아서 도쿄의 땅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인데 이건 전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 100대 기업 중 무려 상위 53개의 기업이 모두 일본 기업들이었거든요. 지금의 삼성 같은 회사가 일본 내에 대략 10개쯤 있던 정말 대단한 시절이었습니다. 일본에게 그 시절은 갔고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버블 경제가 꺼진 이후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여태껏 버텨오던 일본이 아마도 내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빠르게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대기업들도 많지만 실제로 일본의 경제는 탄탄하고 실력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떠받치고 있는 구조입니다. 아베 정부에서는
아베노믹스를 실행하는 동안 일본 중소기업들이 아주 건강히 잘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근거로 든 것이 바로 연 도산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느냐 하는 통계 말입니다. 작년을 예로 들면 도쿄 상공 리서치의 집계에 따르면 8,235개의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는데 이건 10년 연속 그 전년도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수치였습니다. 전체 중소기업의 수를 빗대어 볼 때 이거는 도산하는 기업이 없는 정도의 경이적인 무도산 수치입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의 다른 수치들이 그렇듯 이것 역시 속임수입니다. 도산하는 기업이 그토록 적은 것은 아베 정부가 2009년 시행한 한 법률 때문인데 중소기업 금융 원활화 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은 쉽게 말하자면 중소기업이 어려우면 돈을 저리에 빌려주고 갚을 때가 되었는데도 기업이 갚지 못할 형편에 있으면 계속 더 기다려 주어야만 하는 법입니다. 은행으로서는 갈 곳 없는 돈을 왕창 껴안고 있었는데 그걸 대출할 수 있어서 좋았고 중소기업들로서는 거의 공짜로 리스크 없이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였습니다. 인어공주가 다리를 얻는 대신 목소리를 잃은 것처럼 모든 마법에는 그 대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금융정책으로 경제 수치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선 갑자기 현금 흐름이 막힌다거나 또는 기타 타이밍이 나쁘게 문제가 시작되어 버리면 경제 전체가 단번에 기울어질 수 있는데 일본에게 있어 바로 지금이 그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률을 통해 너무도 많은 일본 기업들이 큰 돈을 갖다 썼지만 그 차용 액수에 비해 상환된 돈이 극히 적었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까지 촉발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으로부터 약해진 일본 중소기업 시장에 올해 3월 아베 정부는 갑자기 그 마법 같은 법을 거두어가서 늦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기업들은 그 돈을 모두 상환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일본 중소기업들의 줄도사는 하나의 길고 거대한 도미노 현상이 될 확률이 거의 절대적으로 확실시됩니다. 게다가 내수 시장에 외부에서 유입된 돈이라도 충분히 공급된다면 그 돈으로 조금 버틸 수 있을 텐데 그동안 마르지 않는 수도꼭지 같은 역할을 해주던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으로 일본의 내수 시장, 특히 관광사업 영역은 지금 마치 한여름의 아스팔트 바닥처럼 바짝바짝 말라가는 상황이며 내년 초가 되면 타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본의 대도산 사태 전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미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국 데이터 뱅크 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음식점들의 도산 건수가 그 전년도에 비해 7.1%나 늘었는데 이건 지난 19년간 최다 수치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폐업을 선언하지 않은 업체들도 대부분 한정된 자원으로 근근히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본은 지금까지 빚으로 나라를 운영해왔습니다. 카드값도 빚으로 해결해왔고 밖에 나가 사고친